2020년 11월 6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짧은 스포츠 머리에 검은색 마스크를 낀 남성은 매우 담담한 표정으로 1심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혐의는 살인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으며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기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만 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었던 이 씨에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서요, 답변조차도 할 말이 없다 라고 짧게 대답을 합니다. 반성이라는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요. 98년생 이 씨의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정말 무기징역이 맞는 걸까요? 근데 왜 불안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걸까요? 과거 저희가 진행했던 방송이 사건 중심의 내용에서 바로 피해자 이야기 그리고 의심이 가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무기징역수 이 씨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살인노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저희는 약 한 달 전인 10월 14일 방송했던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특히 범행 동기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4일 전 선고된 1심 판결문 그 안에선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다. 연쇄살인마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을 더 죽였나? 아니요. 과거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권일용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왜 요즘엔 연쇄살인마가 많이 안 묻나요? 연쇄살인마가 너무 빨리 잡히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이모씨 절대로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당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당일, 바로 이 씨의 계획입니다. 피고인 이 씨는 2020년 7월 1일 잭나이프라는 칼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배송을 받고 나서 7월 11일을 살인의 날짜로 지정합니다. 그날부터 사람을 죽여야겠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걸어서 이동해서 사람을 살해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량을 빼앗아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사람을 계속적으로 죽여야 되겠다. 여기서 한 가지를 프린트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인제군, 그 인제군 일대의 지도를 출력해서 CCTV가 있는 곳, 여기 길은 가면 안 되고 샛길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미리 이동 경로까지 확인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020년 7월 11일 난 12시 이 범행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신이 원래 운전하고 있던 경차를 그대로 그냥 주차를 시켜놓고요, 다른 사람의 차를 탈주해야 되니 말이죠. 탈주하기 위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잭나이프 하나, 푸시 대거 나이프 하나, 칼 2개를 소지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쪽 앞쪽에 있는 산책로에 나와 살인할 대상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대를 보게 됩니다. 강 건너편 멀리 공터에 차량이 한 대가 세워져 있다라는 걸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곳은 도보로 걸었을 때 약 4.7km가 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해서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두고 칼 2개를 소지한 채 걸어서 그 장소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2020년 7월 11일 낮 12시 50분 바로 그 공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근데요, 그 차량 안에는 사람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갔다가 일행들과 난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 얘기한 56세 한모 씨가 먼저 내려와 차량 안에서 그리고 특히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의 잠금 장치는 작동되고 않지 않은 상황, 즉 잠겨있지 않은 상황인 걸 확인하고 범인 이 씨는 이 근처에 있던 양봉시설 및 주변을 탐색합니다. 사람이 좀 있나? 목격자가 있나? 이후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온 그는 가만히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동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깹니다. 이유는 지붕에 나무 열매 같은 게 하나 툭 떨어져서 소리가 나자 잠에서 깼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이 씨는 바로 공격을 합니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잭나이프 칼, 전체 길이는 21cm, 칼날 길이는 10cm 정도였는데 바로 목 부분을 먼저 공격합니다. 피해자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지요. 발로 방어하면서 왜 그러냐, 하지 말아라,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저항하지만 계속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차 밖으로 나가 도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목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수십 회 찔렀고요. 오른손으로 찌르다가 결국에 잭나이프를 왼손으로 옮겨 잡고 등 부분까지 수십 회 찌릅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은 더 처참했습니다. 칼을 목에 꽂아 놓은 상태로 절단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즉사하게 범행을 저질렀죠. 굉장히 참혹한 현장입니다. 제가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까지는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하니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정말 처참합니다. 끔찍하지요. 아무런 이유 없이요. 그냥 사람이 죽이고 싶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 씨는 2시 30분경 사망한 채 발견됐지요. 현장 지문 감식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인근에 거주했던 피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그게 저녁 11시였지요.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씨의 범행에는 이상한 글자와 키워드들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더 죽일 계획이었다. 지도를 인수했다. 칼을 미리 사서 칼을 2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전혀 망설임 없이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것이었죠. 이를 뒷받침하듯 압수된 증거 목록에는요, 당시에 충격적인 흔적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잭나이프 압수, 범행 도구지요. 반팔 티셔츠, 바지, 신발, 범행 당시 입었던 옷으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당연한 증거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일기장, 파란색, 하늘색, 베이지색, 그리고 줄무늬가 있는 그런 노트들, 그리고 메모장 묶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됩니다. 지도를 출력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2018년과 2019년 수렵 면허 책자가 있다. 도대체 이게 왜 증거물이 된 걸까요? 범행 동기를 알 수 없었던 범인. 그런데 이런 증거품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범인. 이 씨의 키워드 첫 번째는 바로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장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어 화가 나게 만드니까 단 한 번의 거만함, 무례함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만 한다. 나는 깨끗한 백, 흰백입니다. 백이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난 너희가 싫고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일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죽여야만 한다. 그리고
그 일기장 마지막엔 이런 말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이 말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집에 돌아와서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일기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피해자 이 씨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리고 본인이 왜 사망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처참하고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지요. 그 이유가 자기가 직접 얘기한 대로 교화될 수 없다. 누구도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피고인 이 씨의 키워드 두 번째는 범행 계획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살인 계획서였지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살해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자백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때는 대검을 구입해서 2번이나 살해 대상을 물색한 적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죠. 그리고 군 생활 중 그리고 군 생활 제대하고 나서 살인 장치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살인 계획, 방법들을 일기장이나 노트에 자세하게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단순하지 않았지요. 실제로 확인된 내용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장치에 대해서도 그려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던 생활관 동기, 즉 군대 동기죠. 군대 동기를 살해해서 그 안에서 장기를 꺼내는 모습, 이런 것들까지 그려놨습니다. 군 제대 이후에는요,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샌드백을 두고 공격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해한다, 이렇게 죽인다, 이런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살인사건 관련에 되어 있는 스너프 영상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의 살인 욕구도 해결하며 점점점 정보를 수집해갑니다. 이 씨의 살인 계획 첫 번째는요, 총이었습니다. 연쇄살인을 할 때는 총으로 죽여야 돼. 아무리 봐도 총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 멀리서 쏘면 되니까. 근데 총을 어떻게 구하지? 한국은 총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 씨는요, 이를 위해 수렵 면허 시험을 공부합니다. 자, 왜 증거물로 그 책자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총을 구매할 방법이 없으니 총을 구매할 수 있는 시험을 공부하자. 자격을 획득하자. 그런데 시험 일정은 연기됩니다.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안 되겠다. 총으로는 못하겠다. 그러면 연쇄살인을 다른 걸로 하자. 그게 칼이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칼을 4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칼들이 어떤 칼이었냐면 2개는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칼, 나머지 2개는 호신용 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손에 잡았을 때, 자기가 한번 샌드백에 연습을 해봤을 때, 이건 다치겠는데, 이건 위험하겠는데, 이건 좀 아니겠는데 라는 걸 판단했다는 것이죠. 2020년 6월 21일은 휴대용 톱을 구매합니다. 2020년 6월 25일은 다용도 목걸이 칼, 고정식 칼, 진압봉,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하죠. 그 이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이용해 나의 신원이 들통나지 않게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급소가 어딜까? 어디를 찌르면 사람이 사망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자, 근데 이 살인 계획서는요, 또다시 한 번의 변경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엔 많은 CCTV, 즉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살인이 너무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해서 연쇄살인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사람을 죽여야겠다, 즉 연속살인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빠르게 죽이고 장소를 빠르게 이동해 또 누군가를 죽이고 사체를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단기간에 여러 번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지요. 이게 바로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구체적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직접 실행에 옮긴 그런 살인마입니다. 피고인 이 씨의 키워드 세 번째.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정신적으로는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범행 목적 자체가 개인적 원한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자신의 살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체포가 된 이후에 문장 완성 검사라는 걸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능력은 그 다음에 쓴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것이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그 뒤에 쓴 말은 없다 입니다.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98년생 입장에선 더 어려지는 거겠죠.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그 뒤에 쓴 글자 놀라지 마십시오.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구멍을 이용할 것이다. 우리가 이쯤 얘기하면 정말 정신적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어려운 느낌이지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없습니다.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반성문을 한 번 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자기가 불우하게 컸던 것, 부모님의 문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 새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즉, 어디에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요,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진단은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병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지만 그 내부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사이코패스라는 성격 기질, 소시오패스라는 기질, 이런 거에 대한 건 직접 병명이 없습니다. 즉, 그걸 토대로 해서 감형을 해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재판부가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과적 진단이 없다라고 판단한 건 성격장애에 대한 부분이 없다. 즉, 심신장애,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감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정상이라는 것이죠. 해서 분명히 티가 나는 건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전혀 자신의 잘못이 있다 없다도 판단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자, 이거에 대해 몇 가지 대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살해를 할 때 피해자가 있다. 내가 지금 살인을 하고 싶다. 부들하고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무서워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봤지요. 그 다음에 피고인 이 씨가 저지른 게 뭐였죠? 가만히 있던 겁니다. 자기가 그냥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일어나서 자신을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고인 이 씨를 직접적으로 면담했던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는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게 있다. 연쇄살인, 연속살인, 즉 대량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네 글자, 시그니처였습니다. 얘는요, 자신의 시그니처를 남기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고인 이 씨에게 네가 생각하는 연쇄살인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시그니처가 있으면서 5일 이상의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연속살인으로 바꿨죠? 그럼 네가 아는 연속살인은 뭐냐? 시그니처가 포함된 살인이 5일 이내로 나오는 거예요. 5일 이상이면 연쇄, 5일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연속,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건 시그니처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만의 살해 수법, 기법, 이런 특징들이 현장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죠. 피고인 이 씨의 키워드 네 번째입니다. 후회나 죄책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에겐 어떻게 보일까요? 재범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피고인 이 씨를 사회에 다시 내놨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를까요? 또다시 살인할 계획이 되게 높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분명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서 납득을 하십니까? 그래, 저 정도면 무기징역이 맞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예 사형수로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무기징역. 근데 여러분에게 무기징역의 의미는 어떠신가요? 저도 소시민입니다. 소시민의 입장에서 무기징역이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기징역, 영원히 못 나온다. 말 그대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가석방 대상이라는 게 있으니. 대부분의 무기징역수가 20년을 채우면 가석방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심사 대상. 얘는 아니겠지. 근데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판결문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소할 경우의 가정을 깝니다. 근데 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방지를 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대호 아십니까? 장대호처럼 정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교화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석방을 허용해선 안 된다. 분명히 적어놓을 수 있고요. 심사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답니다. 진짜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무기징역수 혹은 사형수였다가도 나중에 나온 출소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7년 50대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요. 그런데 그는요, 1989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가석방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죽인 겁니다. 피고인 이 씨는 20년 뒤인 40대 초반이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애가 어떻게 밖에 나오겠어. 딱 봐도 되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교화 안 될 거니까 안 내보내겠지. 근데 여러분, 얘 왜 반성문 썼을까요? 얘 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 치료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척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나와야 하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는 정말 반성을 하는 걸까요? 후회를 하는 걸까요? 근데 왜 모든 모습들이 다 모순점처럼 보일까요? 아십니까? 피고인 이 씨는 지금 현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갖고 싶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말 왜 가석방을 예상해야 되는 건가?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왜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뒷이야기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코패스의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질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범행 계획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신이 원래 세웠던 범죄 계획대로 했다면 가서 공격을 했죠. 차를 안 갖고 갔어요. 가서 그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차를 끌고 밖에 나와서 더 사람들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피고인 이 씨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왔거든요. 사건 현장을 그대로 두고 다시 걸어 집으로 와서 집에서 그대로 일기장에 글 쓰고 집에서 있다가 밤 11시에 체포가 된 건데 왜 살인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지? 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지? 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피고인 이 씨는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었고 거기서 자고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걸 확인해서 아마 그 시신이 발견되는 게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좀 힘들었고 지쳤고 주변에 목격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왔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바로 발각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다음 날이던 다다음 날이건 다시 차를 끌고 와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 그렇게 빨리 발견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자기 생각에는 그랬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거고, 그리고 좀 여기서 아이러니컬하게 좀 봤던 것들은 그거였어요. 칼을 들고서 7월 10일 날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밖에서 그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나왔는데, 진수로는 4.7km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봐서 가서 공격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4.7km라는 것도 너무 먼 거리인데 과연 거기에 자기가 정말 예상한 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건장한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막상 갔을 때 사람이 혼자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살인 정말 저지른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목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니면 확인 작업을 거쳤던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해서 일단 이 내용까지로 봤을 때는, 내용까지 나온 최종적인 결론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멀리서 보고 그쪽에 가서 혼자 있길래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된 것 같은데, 범행 계획서대로 한 건 아무것도 그 내용대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여쭤봤던 건데, 시그니처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 시그니처에 대한 부분을 도대체 뭘 남기려고 했을까? 자기가 자꾸 주장하는 게 시그니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시그니처는 아마도 자기가 처음부터 생각해놓은 시그니처라는 게 있지 않았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시그니처는 범행을 저질러 놓고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런 모습으로 현장을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 이후에 계획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인 건, 이 사건도 바라보고 다른 사건들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권유룡 교수님의 말씀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쇄살인범이에요. 얜 누가 보더라도 뒀으면 사람을 더 죽였을 거다라는 느낌이 와요. 근데 재판의 판결에서는 한 명을 죽인 걸로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나중에 가석방이 될 수 있다면, 가석방이 그리고 된다면 과연 얘의 그 살인 분노, 그게 과연 제어가 될까? 과연 이걸 멈출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이가 40이면 나온다라는 얘긴데, 그래서 그건 진짜 모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형량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 요즘에 판결 나오는 거 보면 사형을 폐지한 것 같아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불안해하는 건 무기징역 수도 나오고, 그리고 형량의 리미트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높게 나와봐야 35년, 40년인데 그것도 정말 드문 경우고 대부분 30년 이내로 끝나니까, 30년 이내라는 건 10년만 살면 그것도 사실 가석방 대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껴버리다 보니 사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어차피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을 거였대. 무기징역이라는 건 정말 강한 형량인데 라는 겁니다. 정말 강한 형량인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강한 형량이다라고 느끼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연쇄살인하고 연속살인의 정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는 연쇄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CCTV 같은 문제가 있어서 연속살인으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5일 이상이냐 5일 이하냐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분노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라포 형성이 돼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지. 내가 이거 답을 못하면 내가 무식해 보이니까.
아, 그러면 연쇄살인 말고 연속살인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연쇄살인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5일 이상마다 한 번씩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연속살인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연속살인의 정의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꿀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범주인각에 대해서. 근데 꼭 집어넣었던 말은 시그니처예요. 사실 그게 의미가 없거든. 시그니처를 자꾸 강조했다는 거 보면 얘는 살인을 계획할 때부터 머릿속에 시그니처가 계획되어 있던 애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 자신만의 흔적을 남긴다. 이게 약간 머릿속에 있었던 속된 얘기로 이게 진짜 자기한테는 대단한 거다.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완전 또라이죠, 이거. 근데 이런 애를 사회에 내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 새끼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평상시에는 조용했을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있는데 속으로는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을 거라고. 진짜 못하니까, 진짜 할 용기는 없으니까 죽이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을 거고,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이 성장하면서 자신도 이제 키가 크고 뭐 자기도 이제 체격이 생기면서 점점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 거 아닐까. 계획을 그 현실로 옮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